종래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해 내렸는가라는 역사에 대한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승자의 편에 서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장악하고 기록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도 지게 되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역사를 장악하는 자가 권력도 장악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라틴 속담에 보면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플라톤은 말할 힘이 있는 자들이 사회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할 힘이라는 것은 뭐 발언권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다시 또 기록으로 남기는 기록의 힘도 같이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지 오웰은 참 무서운 얘기를 했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라는 얘기죠.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도 지배한다는 얘기하고 이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는, 미래를 좌우하는 과거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과거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 구미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작하느냐의 문제가 또 놓여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식민사관 청산 문제에 있어서 역사학계 내에서 저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자의 기록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역사가 오로지 승자의 기록만은 아니다. 승자의 역사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아주 멋들어지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말대로 한다면 거짓말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란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말로 논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저걸 잘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뒀다가 야, 어떻게 역사가 꼭 승자만의 기록일 수 있냐?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패자의 기록도 언젠가는 나오니까 꼭 승자의 기록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짓말도 언젠가는 밝혀지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논리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저 위의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해서 패자들이, 뭐 패자라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밖에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기록이 이면에 감춰져 있는,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가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냥 뭐 수백 년, 수천 년 되도록 어떤 기록은 또 어떤 팩트들은 하루 만에 밝혀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팩트들은 100년이 지나도 안 밝혀지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밝혀내기 멀쩡하게 일제시대 때 만행들이 엄연히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중국 사람들이 남경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었겠습니까? 남경 대도살 기념관을 만들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대도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생생한 증언들과 생생한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우리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라는 걸 보면은 가슴 아프죠. 예.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문제하고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했던 역사에 대한 증의는 이거죠. 그죠? 정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고 하는 이에치카의 이 정의가 가장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에치카의 역사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책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저 말은 참 멋있어 보이니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래 두 개, 역사는 오래된 미래이자 축적된 경험이다 라는 말하고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라는 말은 누가 했겠습니까?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그죠?
저는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면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역사는 평가를 잠시 유보하는 법은 있어도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인류의 활동이나 인간의 생활 자체가 거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비슷비슷한 역사적인 경우와 사건들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다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갑니다. 짚어가지고 그때 그랬지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책을 내면서 했던 유명한 또 명언 가운데 하나는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또는 사회가 요구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불러내면 소환합니다. 불러내가지고 그때는 이랬지라고 근데 지금은 이렇지라고 비교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또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그 사람 성격 가운데서도 뒤끝 있는 사람 보고 맨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뒤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예. 뭐 속으로 미워하든지 뭐 안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을 하죠. 그런 은혜와 복수에 대한 관념이 강한 민족이 제가 중국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수천 년 세월 동안 중국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배신이라고 하는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고 그래서 신의와 약속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되고 국가 간에 있어서 뒤통수 맞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드 문제의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전통적인 중국인의 은원관하고 맞닥뜨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정말 뒤끝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또 굉장히 그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 정권 때 독재 정권의 정통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독립기념관 짓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게 독재 정권 때 졌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놈의 지붕이 녹아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지붕한답시고 해가지고 열에 녹아가지고. 그때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 순환사 기념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환을 받았는가라는 순환사 기념관을 통해 가지고 받았던 피해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화하듯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가 줘야만이 친일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독립기념관 여러분들 들어가서 밀랍 인형 쫙 보시면 알겠, 쫙 서 있는 사람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동남아시아에는 진짜 순환사 기념관 같은 게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좀 차원이 좀 다른 쪽의 발상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꾸 이제 정권도 정통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역사를 왜곡시켜 왔고 또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용당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게 민족 순환사 기념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민간 습속 가운데 하나가 이제 씻긴 굿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자체로 씻김을 해야 되고 역사는 역사 나름대로 반성할 것, 그 다음에 청산할 것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야지 미래가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너무 세게 안 잡고 그죠? 예. 미래의 부분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청산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나라를 팔아먹거나 충직한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해가지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을 간신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신도 등급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간신을 등급을 세게 매깁니다. 첫 번째 소관이 있습니다. 음매하는 소관이 아니고요. 작은 간신들이 있고요. 중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간이 있어요. 이 대간보다 더 큰 간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족할 때 한자 할 때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아예 민족을 팔아먹은 간신이에요. 한간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역사 평가가 얼마나 살벌하냐 그러면요. 송나라 시대 때 유명한 장수인 악비라고 하는 장수를 모함해가지고 처형당하게 만든 진회라고 하는 간신이 있습니다. 진회. 이 진회는 부부가 또 부창부수, 그죠? 꿍짝이 맞아가지고 악비를 모함하는데 앞장을 섰고, 또 진회 편을 들어가지고 악비를 모함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만사설하고 장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중국 가면 절강성 가면은 항주가 있죠, 그죠? 항주가 있고 항주를 대표하는 호수가 서호라고 하는 호수예요. 서호. 이 서호가에 가면은 악비 사당하고 무덤이 있습니다. 악비 무덤과 사당이 같이 있어요. 이 악비 사당을 돌아서 무덤 쪽으로 가면요, 악비 무덤을 향해서, 악비 무덤이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무덤을 향해서 쳐다보고 쇠로 만든 철상, 사람 모양의 철상 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악비 무덤을 향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뒤에 포승줄로 묶인 상태에서. 이쪽은 진해 부부고 두 사람,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장준하고 만사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비를 해친 4명의 간신들이 무릎을 꿇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악비한테 영원히 사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사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근데 요 4개의 철상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유독 이게 이제 쇠가 되니까 녹슬고 하면은 몇 번 교체를 했어요. 새로 만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교체했어요. 누구 거게요? 진해 겁니다. 진해는 다른 사람 거보다 훨씬 많이 교체를 해요. 왜? 지나가다 사람들이 맨날 침 뱉고 때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룩덜룩 막 얼굴이 막 얼룩덜룩 다 지는 거야. 침이 독하잖아요. 맨날 때립니다. 그냥 무시로. 얼마나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역사평가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요. 중국은요. 그게 그 역사평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악비가 죽고 난 다음에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약 600여 년 뒤에요. 청나라 시대 때 과거에 급제한 젊은이 하나가 600년입니다. 60년도 아니고 600년 뒤에 젊은이 하나가 악비 무덤을 찾아와서 시를 한 수 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에 급제했는데 진사에 급제했는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악비 무덤을 찾아와가지고 시를 한 수 남깁니다. 내가 오늘 악비 무덤에서 진시성을 가진 사람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참담한 눈물을 흘리는구나.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런 시를 남겨요. 누구냐면 진의 후손이에요. 600년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역사평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자체로 뒤끝이 아닐 수가 없죠. 역사의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런 탐욕스러운 짓이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